네, 점심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어떤 분이 1등으로 들어오셨나? 희한하게 내가 방송을 하는데, 나보다 먼저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늘 보면 먼저 생겨요. 희한하죠? 네. 이게 미국을 갔다 오는 건가, 전파가? 아무튼, 어찌됐거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오후 방송, 네, 시작하겠습니다. 번지님이 오늘은 일바시네요. 네, 점심으로 군대찌개를 먹었습니다. 네, 보미 작가와 같이 부대찌개를 먹었는데요. 네. 부대찌개를 먹고 났더니 목이 더 아픕니다. 네. 네. 우리 보미 작가는 살찐다고 안 먹는다고 했지만 제가 음식을 대폭 남김으로 인해 갖고 보미 작가를 성공적인 잔반 처리를 통해서 네, 실컷 먹일 수 있었습니다. 또 주변에 잘 되는 꼴 보면 안 되죠, 그죠? 네. 다이어트 한다는 사람 있으면 꼭 먹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게 다 애정 아니겠습니까? 소미 작가, 네, 인사드리세요. 네, 안녕하세요. 범희 작가인데요. 이전 방송에서 너무 끼어들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아니, 왜 보미 작가 끼어드는 거 사람들 많이 좋아하시는데, 그걸 왜 이렇게 자꾸 부담을 갖고 그래요? 송 작가님은 네. 모르시는 겁니다. 편하게 브레이크를 좀 걸어요. 네, 송 작가도 얘기 많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아시죠? 제가 혼자 있으면 굉장히 감옥한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네, 사과 드릴게요. 경솔했어요. 사과를 왜 드리니? 범희가 많이 경솔했어요. 네. 이번 시간은 이제 틈새 뉴스로 방송을 지정했습니다. 외국 얘기 할 건데, 뭐, 이것저것 얘기들을 좀 섞어서 할 거고, 주된 얘기는, 복권의 저주. 네. 복권놀이 했던 아베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이제 정권을 내려놓을 위기까지 오고 있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일본과 중국, 한국 간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미묘한 그 국제적인 신경전이 있어요. 그 얘기까지 한 세트로 갈 거고요. 방위분담금 협상이 다시 이제 재개가 돼 있습니다. 뭐 저희가 몇 달 전부터 방위분담금 협상에 대해서는 얘기 말씀드렸었죠. 어차피 올해 안에 안 끝난다. 버티면 버틸수록 우리가 유리하고 결국 나중에 모기 사는 쪽으로 아마 그걸로 퉁치는 걸로 갈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데 그 예상에 한치를 안 벗어나고 송도령의 말대로 맞아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그 애청자 질문이라고 하는 코너를 별도로 한번 마련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방송을 보시고 유튜브나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는 질문들 중에 여러분과 공유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 제품들을 제품이 아니라 질문들을 같이 듣고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밌을 거예요. 네, 파켓몰에 대한 여러분의 애정과 끊임없는 사랑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보미 작가를 살찌우자. 네. 사실 뭐 더 살찌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저대로 유지만 시키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슬슬 얘기를 좀 본방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해볼까요? 네. 일단 이제 그 벚꽃 엔딩 관련된 얘기는 제가 아마 유튜브 방송에서 제일 빨리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 참여원들 그 모임이 국회 중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벚꽃 행사에 대한 질문을 던졌고 이걸 제대로 답변을 못한 아베가 관방장관한테 미루다가 망신당했는데 아마 이 심상치 않게 전개될 거라는 방송을 한 4주 전에 했던 것 같아요. 그대로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벚꽃 모임 참여자들이 한국 돈 6억 정도를 썼고 그 운동에 그 모임에 한 18,000명 정도의 그 참가자들이 있었다. 이게 이제 그때까지 밝혀진 내용이었는데 문제는 이 참가자들 안에 일본 국민들이 알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사람들이 많이 끼어 있었다는 거죠. 네. 뭐 무슨 뭐 연예인이라든지 술집 종업원 그리고 뭐 거기
유흥업소. 유흥업소 직원. 그 유흥업소를 술집 종업원이라고 말하면 안 되나요? 네. 아무튼 요즘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분이 지금 아니요. 뉴스를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없던 얘기로 할게요. 네. 이거 아름답고 청명한 방송을 하기 위해서 많이 힘들거든요. 아무튼 유흥업계 종사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비를 썼으니까 명단을 내놔 그랬더니 이미 다 파쇄했어. 기계로 전부 다 뽀샀기 때문에 자료를 못 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초청장들이 남아있는 바람에 요게 이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뭐 압수수색이나 뭐 이런 사건들 있을 때 특히 손님들 모셔놓고 뽀록 났을 때 기계 사가지고 문세 파쇄하는 홍대에 있는 그 와이모 그 회사랑 비슷한 뭐 그런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들이. 문제는 초청장이 남아 있었다는 거지. 왜? 던지는 사람 초청장을 쓰레기로 알지만 그래도 일국의 수상한테서 또는 우리 지역에서 힘 있는 명망가한테서 초청장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기념품으로 보관하지 않았겠어요? 증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일단 이제 제일 문제가 된 게 야쿠자 두목이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아소다로하고 기념 촬영까지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관방장군이 아니고 아소다로예요? 스가로 알고 있는데요. 스가 관방장가라고 했나요? 네. 죄송합니다. 스가가 맞답니다. 네. 스가가 스씨가 아닙니다. 이름이 스가씨예요. 스가 현 정권의 실세인 스가 관방장관하고 야쿠자가 서로 기념사진을 촬영한 게 또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스가 관방 여기 죄송합니다. 네, 제가 아까 안 끼어들려고 사죄를 드렸는데 본의 아니게 계속 끼어들고 있습니다. 스바 장관 스가예요. 네. 아시면서 이러시더라. 혐오 표현을 하지 않는 텔레토비 같은 송작가집입니다. 네, 왜 이게 문제가 된 거냐면요. 요때 이제 복권 모임에서 둘이 만나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러고 한두 달 있다가 스가가 야쿠자들을 전부 다 그 일거에 괴멸하는 작전을 펼치겠다라고 방송에 나서 큰 소리를 막 쳤거든. 그러니까 만나서 미리 사전 조사 해놓고 야쿠자 잡는다라고 얘기했으니 그게 정상적으로 됐을 리가 만무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재팬라이프 회장, 일본 내에서 제일 큰 다단계 회장이라 그래요. 한국의 조이팔 같은 사람인 건데 재팬라이프 회장도 거기에 참석을 했다는 거죠. 재팬라이프는 저하고도 좀 가슴 아픈 인연이 있습니다. IMF로 어려웠던 시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석료 열풍을 일으켰다. 네. 만병통치 자석료 340만원짜리 세 채 사면 관리자로 올라가게 되죠. 네, 그 재팬라이프 회장이 일본 안에서도 2조 원 가까운 피해자를 낸 그 상황이 있어서 법정에서 이제 그 다툼을 하고 있는 사이에 일국의 총리의 친목 모임에 나타났다. 이 자체가 이제 웃긴 거죠. 네. 뭐 그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추가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복권놀이 전날 왔잖아. 전날 지역에서 버스 대절에서 타고 신간선 타고 와서 호텔에서 묵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연예인 불러서 걸판지게 했다는 거죠. 근데 밥값이 한국 돈으로 한 15만 원 정도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영수증은 6천 원으로 처리돼 있더라는 거죠. 네. 그 6만 원 정도 처리됐으니까 절반 이상 가격을 장부를 안 맞춘 거예요. 이걸 놓고 그 가격을 별도로 다른 데서 불법 자금으로 채웠냐 아니면 그런 식으로 위장 회계를 해서 돈을 빼돌린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고발이 들어갔습니다. 어찌 됐거나 부정회계를 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들게 될 상황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아베가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또는 차기에 출마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일본 법원도 개판이라 제대로 판정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이고, 아버님이 자석료 사셨어요. 네. 피 좀 안 도르셨겠네. 아무튼 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만 하더라도 아베의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고공행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그 당시 65% 지지율에 대해서 이건 사기다. 정치에 관심 없는 80%는 아예 참여도 안 시키고 지들 지지자들 모아놓고 그 안에서 65% 나오는 게 뭐 대단한 일이냐 했는데 그 65% 지지율도 이 벚꽃의 저주, 이러한 내용들 스캔들이 일어난 지 불과 한 달 반 만에 42% 수준으로 폭락을 했다는 거죠. 엄청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6만 원 맞잖아. 5천 원이면. 네. 아무튼 15만 원짜리 밥값을 6만 원으로 회계 처리한 게 들통이 나갔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게 영수증을 안 맞추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아무튼 한 달 반 만에 지지층 안에서 빠져버린 23%의 지지율은 엄청 큰 겁니다. 지지하던 사람도 등을 돌린 게 이 정도 된다는 거죠. 원래 아베를 안 좋아했던 사람들이나 정치에 무관심했던 사람들 뭐 이런 시기가 있지라는 방식으로 해서 아베 정권에 대한 아베 개인에 대한 치부 문제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 이제 최근에는 여자 문제까지, 물론 이제 당장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약간 과거사에 있었던 여자 문제, 그리고 부인의 또 뭐 그 남자친구 문제, 한국계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스캔들을 타면서 야, 우리 총리는 왜 이렇게 뒤가 구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가십들이 계속해서 아베를 때리고 있어요. 이게 예전 같으면 생각을 못할 얘기거든요. 뭐 학원 비리 같은 거 터졌을 때나 벚꽃 엔딩 초기에 이런 거 드러났을 때 일본의 언론들 중에 이걸 보도하는 언론은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어떤 그 아베 그 충직한 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뭐 아사히까지 나서가지고 네. 완전히 아베의 벚꽃 엔딩을 벚꽃 야유회를 조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 학원 스캔들 터졌을 때는 이제 북한이 미사일 쏘는 바람에 물타기를 했죠. 아무튼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베가 굉장히 입장이 곤란해졌나 봐요. 그래서 당면에 있던 개헌 문제를 올림픽 지나고 내년 2021년으로 미루겠다라고 한 발 뒤로 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 늘 접쳐졌던 1월 달에 국회 해산과 조기 참의원 선거를 아예 시도를 안 하겠다는 거죠. 왜? 지지율이 너무 많이 빠져버렸으니까. 이번에 해산해서 했을 때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얻어가지고 개헌을 해버려야 되는데 무장할 수 있는 군대 평화헌법 개헌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해서는 3분의 2커녕 절반도 못 건지겠다라고 하는 나름의 표계산이 나온 거죠. 그만큼 일본 안에서 아베의 지지율이 폭락인 상황인 거랍니다. 폭락인 상황이라는 거죠. 물론 아베의 임기는 2022년도까지 지금 보장이 아니라 기간이 돼 있습니다만 아베가 과연 내년 올림픽을 치르고도 수상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네, 이거 이제 쉽게 알아볼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은 그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고 있어요. 그동안 그 몇십 년 동안 최악의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수출이 감소하고 있고 순이익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매운동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하고의 무역 적자가 이제 역대 최저치 수준으로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만큼 아베가 과거사 문제와 연동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산업을 흔들어 보려고 했던 무역 제재는 우리 정부의 현명한 대체와 국민들의 단합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괴멸시킬 수 있는 뭐 그런 단계에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베는 당장의 정치적인 부담이 있는 개헌 문제를 일단 뒤로 밀어놓은 상황에서 현재 있는 이제 일종의 민심 잡기 올인을 할 생각인가 봅니다. 그래서 추가로 제2차 아베노믹스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꺼내놨습니다. 30조 원, 우리 돈으로 30조 원 가까운 이거 또 빚이죠. 엔화를 더 찍어내겠다는 거죠. 자금을 더 만들어 가지고
시중에 이걸 뿌려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려울 거예요. 이제는 그 돈을 뿌린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정상적인 과거와 같은 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아베노믹스를 진행하겠다는 데 대해서 국민들도 그렇고 경제 전문가들이나 주변 관료들 다 말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불매운동에 관련된 얘기 여러 번 했었는데요. 10월달 관광에 관련된 그 불매운동 수지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일본 관광 그 수지는 65% 정도가 줄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변함없이 지난 몇 달 동안 불매운동 잘 해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관광 불매에 대해서 이제 일본 정부가 그나마 좀 위안을 가졌던 게 우리가 빠지는 만큼 중국 관광객이 10% 이상 늘어나면서 채워주고 있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 지방 지자체라든지 대도시를 제외한 쪽을 빼놓고는 중국 관광객의 증가 추이를 못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10월 달부터 10% 넘게 늘어나던 중국 관광객들이 급감해서 2% 수준, 예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고 11월 이후에는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다는 거죠. 중국 애들도 안 간다는 겁니다. 일본은. 왜 안 갈까요? 일단 그 지난 태풍의 폭우, 기상재해 때문에 현재 일본에 존재해 있는 관광지들이 이제 다 작살난 영향들도 있겠습니다만, 요건 사실 좀 정치적 영향이 있습니다. 즉, 중국이 일본에 대한 일종의 경제보복을 시작했다고 봐야 돼요. 뭐 때문에 경제보복을 시작하게 됐을까요? 네. 잘 우리한테는 안 알려져 있습니다만, 미국이 이제 화웨이에 의해서 그 중국산 드론을 금수하는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드론에 미국 안에서의 그 활용을 못하게끔, 그러니까 드론을 쓰려면 중국제를 빼고 다른 걸로 바꿔 써라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정책을 내놨어요. 근데 이 정책을 재빠르게 승계해서 받아들인 게 일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그 옥수수 사주기로 한 것도 잘 안 됐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 트럼프하고 부딪히고 있던 아베가, 이 드론 문제를 갖고 이제 트럼프가 들고 나오는 거를 재빠르게 받아준 거야. 이게 뭐 별 문제 있을까? 미국 따라서 우리도 중국산 드론에 대해 규제를 시작하자라고 법령을 딱 만들었는데, 사실 이 드론 문제가 중국한테는 굉장히 그 신경 쓰이고 기분 나쁜 문제였던 모양이에요. 물론 뭐 산업적인 영향도 많이 미치겠습니다. 전 세계 70% 이상의 어떤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게 중국제 드론이긴 한데, 이 드론을 이제 단속하는 이유가 어떤 그 중국에 대한 중국 드론에 의한 정보 수집이 중국의 불법으로 탈취되고 있다. 그러니까 간접적인 제2의 화해 사태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못 판다는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는 게 아니라 중국이 기술을 도둑질하고 정보를 도둑질하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계속 씌우고 있는데, 이거를 일본이 받아들여서 같이 진행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와 관련해서 일본으로 보내는 단체 관광객들을 대폭 줄여버린 게 아니냐라는 예상이 가능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지금 그 사드 이후에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제 대제가 해제되는 분위기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뭐 일단 중국이 할 수 있는 게 내수의 확대이기 때문에 내년에 한국 제품이라든지 컨텐츠에 대한 중국 그 상륙이나 이용이 훨씬 더 많아질 거다라는 얘기는 늘 드렸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고무적인 그 내용이 하나 나왔어요. 즉 우리나라 그 배터리 대표적인 업체죠. 자동차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중국 안에서 9일날 있었던 그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추천 목록 대상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일부 우리나라 방송에는 이제 국내 배터리들에 대한 중국의 보조금 지급 구조가 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국가적인 차원으로 해석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자동차 모델에 한정해가지고 풀어줬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어차피 중국 안에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배터리 수요를 창출하는 중국 기업이 있어요. CATV인가요?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하여튼, 중국이 세계 1위의 자동차 배터리를 진행하고 있는 CATL만 CATL 그룹이 굳건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룹들의 어떤 이제 기술력들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지난 5년 동안 거의 이제 사드 이후에는 한국계 배터리들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계 배터리를 쓰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올해 발표됐으니까 내년에 발표되는 전기차 그 모델들 중에 146개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의 배터리에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 보조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테슬라와 계약한 LG화 그리고 상하이 벤츠하고 계약한 SK 이노베이션 두 업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겠다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한국에 풀어줬다기보다는 테슬라와 벤츠의 그 거래 업체를 풀어줬다라고 보는 게 아직까지는 맞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그 배터리 수요가 자동차 배터리에 쓰이는 수요가 내년부터 올라가는 건 고무적이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상하이에 있는 테슬라 자동차 공장에 LG화학이 여기를 납품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전까지 납품하던 회사는 어디였을까요? 파나소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그 중국에 진출했을 때 테슬라의 그 전기차들은 굉장히 고성능이에요. 600마력 이상의 어떤 출력을 요구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 속도도 뭐 240, 50km 정도 나오는 그런 차들입니다. 테슬라의 전기차들은. 그랬기 때문에 이 전기차들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을 사실 중국 업체가 하기엔 좀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파나소닉이 거기에 협력업체로 그동안 쭉 납품을 해온 겁니다. 근데 이번에 중국에서 발매되는 테슬라 3형, 세 번째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LG화학이 납품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는 겁니다. LG화학이 이제 아까 얘기한 고성능 사양의 어떤 그 기술적인 안정적인 사양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테슬라의 3 모델은 전 세계에 판매를 하기 위한 테슬라의 양산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테슬라 전기차 1, 2호는 1억 5천에서 2억 5천이 넘는 엄청난 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이나 공급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수요 자체도 비싸기도 비쌌겠지만 대수가 얼마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를 가격을 대중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상하이에다가 8조 원 이상을 들여갖고 엄청나게 큰 신형 공장을 지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모델로 발표한 게 테슬라 3형 모델입니다. 이 3형 모델은 가격이 6천만 원 이쪽 저쪽 뭐 그 정도 선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양산형 모델이에요. 말씀드린 스포츠카입니다. 네. 200km, 230, 280km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만한 고성능을 발휘하는 차인데 6천만 원대 대중적인 가격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 판매 목표가 20만 대라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40만 대까지 늘려갈 거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양산차로 넘어가고 있는 테슬라가 기존에 거래해오던 파나소닉이 아닌 LG화학을 선택했다. 이거는 일본 자동차 업계에도 굉장히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뉴스가 된다는 거죠. 사실 그동안 일본하고 중국은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의 기술을 양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배터리 기술 그리고 자동차를 제작하는 쪽의 파트는 중국이 맡아서 하고 충전 기술과 충전소 같은 말하자면 에너지 어셈블리 쪽은 일본이 맡아 하는 걸로 일본 전기차하고 중국 전기차하고 협약을 맺고 공동 개발을 진행을 해왔어요. 그러던 과정 중에 한국계 배터리 업체들 뭐 SID나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용으로는 SDI? 뭐라 그랬는데? SID. 네, SDI나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로 이거를 납품할 수 없게끔 보조금 지급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이제 건물이나 어떤 그 공동 전기를 저장하는 저장 시설로 전환해가지고 그동안 근근히 중국 땅에서 버텨온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러한 제한이 풀리기 시작하는 조짐이 보였다. 일본과 중국 간의 어떤 전기차 협업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왕이 외교부장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뭔가 한중 외교 간에 그동안 이제 막혀 있었던 그 여러 가지 난맥상들이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내용들이 잘 안 올라오고 있어요. 뭐 중국이 어떤 요구를 했고 우리가 어떤 걸 받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안 올라오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선 이상의 내용들이 물밑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시진핑이 방한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걸 발표하는 방식으로 준비가 될 것 같으네요. 아무튼 중국 안에서의 이제 파나소닉의 어떤 입지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조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나소닉 얼마 전에 뭐죠? 그 반도체 회사 팔아치운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 그 반도체 회사라는 게 파나소닉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파나소닉 연간 매출이 한 20조 원 정도 된대요, 현재. 근데 그 중에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 한 4조 원 정도였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의 철수가 이제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만, 중국 안에서 자동차 배터리 산업을 LG화학하고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고의로 중국 정부가 이거를 정말 공정하게만 싸움을 붙여준다고 하면 사실 파나소닉이 이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에 의해서 쫓겨날 중국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충분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자국의 차량을 이제 자국 전기 차량에 공급되는 자국 회사는 안전하게 보호를 할 겁니다만 고성능을 요구하고 외국계 전기차를 중국에서 생산하는 공장들의 어떤 그 계약 수주를 놓고 일본과 한국 간의 배터리 대전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조금 이따 드리려고 하는데 미리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실제 그 도쿄올림픽 관련해가지고 선수촌 내지는 그 전지훈련장 그리고 아예 이쪽에다 캠프를 차리고 일본을 꼭 필요한 시합이 있을 때만 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국가들의 움직임들이 활발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는 것은 한국이 이 음식 자재들을 갖고 가서 현지에서 그냥 그 한국 자재로 만든 음식을 먹인다더라. 일본 음식 안 먹는다더라. 그럼 우리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안전한 먹거리를 공수받아서 지원받을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한국밖에 없구나. 이런 식으로 일종의 선수촌 식사에 대한 케이터링이 의외로 한국 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아베는 이제 일단 외교에서 실패했어요. 한국을 잘못 건드린 바람에 명분을 잃었고 그걸 통해 갖고 지지율을 초반에 올렸다가 이제 지소미아로 두들겨 맞고 미일의 이제 안보 동맹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욕을 먹고 있고 그로 인해 갖고 미일 관계는 더욱더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그 동아시아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일종의 그 경제적 그 지위도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아베는 이 상황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한테 이제 항복을 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를 사과하고 가게 되면 쉽게 갈 수 있는 문제예요, 사실. 일본이 대놓고 미안합니다라고 숙이고 들어오면 우리도 받아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 왜냐면 미국이 보고 있으니까. 근데 미국이 화해를 시켜주고 있는 입장에서도 일본 계속 개기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태도를 취하는 과정 중에 중국이랑 양다리 외교를 걸치다가 이게 이제 헛발질이 나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과 미국한테서 전부 다 딸을 당하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 내수 경제의 어려움을 새로운 아베노믹스 30조 원 예산 폭탄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근데 내가 보기에 올림픽 하게 되면, 올림픽 끝나고 나면 아베는 완전히 쫄망한다라고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애초에 도쿄올림픽을 유치할 때 올림픽 그거 왜 해? 하게 되면 늘 적자나고 나라 재정, 도시 재정에서 파탄 나는데 라고 했을 때 아베는 걱정하지 마. 도쿄는 부대 시설 다 돼 있어. 그냥 단순하게 정비만 하면 돼. 한 8조 원이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올림픽 치르는 비용으로요. 그런데 현재까지 투자 비용으로 다시 재상전된 비용이 30조 원을 넘어섰고, 실제 올림픽을 진행했을 때 이제 예상되는 금액이 30조 원에 거쳐 있는 거고, 실제 진행했을 때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투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베노믹스 한다고 땡기려고 하는 30조를 사실 올림픽에 다 밑구멍에 쑤셔 맞기 위한 일종의 그 복식북이 아니냐, 위장장부 아니냐라는 얘기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자신했는지 지금은 좀 가늠이 되는 게 올림픽 끝나자마자 이제 카지노가 유치되기 때문에. 그렇죠. 올림픽으로 이미지를 키운 다음에 2025년에 있는 오사카 그 만국 엑스포를 정점으로 해갖고 일본을 카지노의 성지로 만들어가지고 아시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도박 국가를 만들겠. 이게 아베의 플랜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아무튼 지금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뭔가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를 부양해 보겠다 이런 짓을 하게 되면 미국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집니다. 지금 트럼프가 진행하고 있는 대책이 약달러 정책이라는 말씀 드렸을 거예요. 즉 달러화의 환율을 최대한 떨어뜨려 갖고 국제 경쟁력을 만들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돈의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일본 돈을 추가로 찍어 갖고 돈을 뿌리겠다는 얘기는 국제 환율상으로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대놓고 덤벼드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 환율 조작국 내지는 일종의 새로운 무역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아베의 새로운 제2의 아베노믹스도 쉽사리 시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300조 원 이상 찍어낸다고요? 네. 뭐 돈이 들어가게 되면 계속해서 찍어내겠죠. 네. 근데 얼마를 찍어내든지 간에 그거를 뭐 미국 채권 같은 걸 사들여 가지고 얘네들이 일종의 이제 스위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베가 돈을 찍어낸다고 그걸 직접 푸는 게 아니에요. 엔화나 파운드와 같은 기축 통화들을 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스위치를 해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자금을 쓰는 방식으로 그동안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은 같이 환율 조작에 참여해주는 미국이나 영국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일본의 외교가 그러한 가능성을 점점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